임플란트 2개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아무 이상 없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치과 의료에 아주 산증이시고 그동안에 많은 일을 해오셨는데 오늘 건강과 관련해서 아마 다양하게 치과를 포함해서 강의를 해주실 겁니다. 저희 여음 회장님께서 오신 분들을 소개하고 마이크를 넘겨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희 단체는 세계미술작가교류협회하고 사단법인 세계문화교류협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 이제 세미갤러리를 운영하지만 이것은 이제 단체에 있는 전속 작가들에게만 기회를 제공해서 저희가 무료 렌탈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오늘 같은 행사는 사실은 이제 사단법인 세계문화교류협회에서 움직이는 겁니다. 사단법인 세계문화교류협회는 2016년도 문광부로부터 발족을 한 이후에 매번 행사를 쭉 연결해 왔습니다. 이완별 선생님하고 최경호 선생님 저희 오늘 재능기부 해주시느라고 나오셨습니다. 이완별 선생님은 한중 하이크루즈의 댄스 아카데미를 하고 계시고 지도를 거기서 함께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이크루즈입니다. 기억 한번 해주세요. 박신희 고모님 세계미술작가교류협회 한 15년을 함께한 고모님입니다. 국방부에 오랫동안 계시다가 이제 정년 퇴직을 하셨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저희를 많이 도와주고 계십니다. 저기 갑신희 영화미디어아트 센터에서 두 분이 나와 계시죠? 시니어 배우 우리 신영선 대표님, 네 반갑습니다. 또 우리 김대진 배우님, 반갑습니다. 시니어 배우십니다. 네, 우리 권은희 서양화가님,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 또 오늘 고모님의 촬영을 돕기 위해서 아미뉴스에서 전문 채널입니다. 미술 아미뉴스에 우리 김재환 대표님이 와 계십니다. 고맙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남편이 물론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지만 이제 은퇴 장로님이십니다. 그래서 팬클럽들이 연속해서 나와 계시죠. 김진기 장로님, 김복희 권사님, 네 반갑습니다. 또 김효식 장로님, 박문길 장로님, 박강래 장로님이 워낙 친절하게 하셔서 제일 먼저 했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박강 장로님, 우리 원정대 팬클럽이십니다. 네. 또 중앙고등학교에 우리 봉철우 동원님, 네. 반갑습니다. 저희가 이제 지역에서 활동은 사실은 쉽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고모님이 또 은퇴하시고 저도 또 은퇴할 일이 얼마 남지 않아서 조금이라도 저희가 지역에 봉사할 수 있는 일이 있으면 어떤 것이 있을까 찾다가 자그마하게 이 지역에 있는 갑신희 노인회에 사랑의 경로당하고 조금 연결이 됐어요. 그래서 오늘 사랑의 경로당에서 우리 최수봉 회장님 나와 계시고요. 네. 이 회의에 안동기, 진상호, 김수덕 총무님이 함께 나와 계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모두 다 사랑의 경로당 임원님들이십니다. 또 가족이 저희 또한 셋이 나와 계셔요. 우리 이재룡 집사님, 우리 권사님 장옥궁 변사님, 네. 또 우리 이재원님 가족입니다. 모두. 네. 네, 여러분들 모두 다 건강하시고요. 우리가 이재명 고모님 한번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와! 박수가 제 이름을 모르시는 분은 여기 안 계시겠죠? 그 유명한 이재명입니다. 오해하지 마시고. 거기다 넥타이까지 파란 걸
왜 보니까 혹시 민주당 아닌가 오해하시는 분 계셔서 설명하는데 저는 새빨갛습니다. 새빨간 사람이에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참 좋은 사람들이 모임이에요. 그래서 처음에 시작은 우리 문화교류협회 또 세계 미술작가교류협회에서 임원들이 돌아가면서 강의를 하고 주에서 또 없고 모셔다가 강의를 하고 이렇게 좋은 사람들끼리 모여서 계속 한 10회를 해왔어요 지금까지. 그래서 아까 그 멋지게 인사하신 분 보셨죠? 이왕별 댄스 스포츠 최고 교수님 멋있게 저분을 모시다가 한 번은 댄스 스포츠를 강의한 적이 있었어요. 너무나 재밌더라고요. 한 시간 하는데 땀이 뻘뻘 나고 그 춤을 어떻게 그렇게 쉽게 가르쳐 주는지 정말 놀랐어요. 1시간 동안에 5가지 춤을 다 끝냈어요. 1시간 동안에. 그래서 첫너디가 하는 얘기가 뭔지 아세요? 춤은 이 걷는 것이다. 걷는 거 이게 바로 춤이다. 이렇게 시작해가지고 한 번 걸러서 뛰면 이거 왈스가 되고 2번 걸르면 브로스가 되고 이런 식으로 너무 기가 막히게 강의를 내가 깜짝 놀랐어. 1시간 동안에 5가지 주에서 참 좋은 사람들이라고 내가 감히 추천할 수 있는 분들을 모시게 돼 있어요. 그리고 또 문화교류협회이기 때문에 문화교류협회 임원이라든지 회원 중에서 참 좋은 사람들만 모시다가 이렇게 모십니다. 그래서 오늘 저나 문화교류협회에서 추천해서 참 좋은 사람들이라고 추천해서 모신 분들을 초청을 했는데 99% 참석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참 좋은 사람들이죠. 그죠? 그리고 여러분들 참 좋은 사람들하고 이렇게 모임을 갖게 도 기쁘고 여러분들도 저를 알죠? 다 아시지 않습니까? 민주당 고문이 그렇죠. 대표가 아니고 이재명, 좋은 이재명. 여러분들도 또 다 아는 제가 또 강의를 한다니까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기대를 하시는 것 같아서 오늘 이 분위기가 너무나 참 좋은 사람들의 어울리는 참 아름다운 좋은 모임이 된 것 같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박수 한번 주세요. 감사합니다. 우리가 제목에 나왔듯이 100세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모두가 100세 시대를 사는 건 아니겠죠. 국민건강보험의 통계를 보니까 80세까지 살 수 있는 확률이 30%입니다. 85세까지 살 확률은 15%, 90%까지 살 확률은 10%예요. 그러면 100세까지 살 사람들은 얼마 될 거예요? 1% 내야도 안 될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100세 시대를 산다고 항상 얘기했습니다. 왜? 살 수 있는 가망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100세를 살 수 있도록 건강을 유지하고 또 여러 가지 필요한 돈도 비축하고 저축했으면서 그 다음에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큰 명예를 해치지 않고 남에게 나쁜 사람으로 지적받지 않고 이웃에게 베풀면서 좋은 사람으로서 인정받으면서 인생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살자. 그런 의미가 있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100세를 산다는 생각하에 건강을 관리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늘 해봅니다. 그래서 100세 시대의 건강법이라고 제가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살다 보니까 제가 이제 금년에 80이 됐거든요. 한국 나이로. 그러다 보니까 남은 여생이 얼마나 남았을까 이런 관심이 많이 갖게 돼요. 그리고 남은 여생을 좀 더 건강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은 아마 여러분들 다 갖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주위에 한번 보십시오. 암으로 고생하는 사람, 암으로 돌아가시는 분, 또 치매로 고생하시는 분, 치매 한번 걸리면 그 본인뿐만 아니고 가족 전체가 완전 생지옥에 사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또 중풍에 걸려서 반신불수가 돼가지고 찔뚝거리면서 재활 활동을 하면서 발음도 좋지 않고 남 얘기도 못 듣고 반신불수가 되고 중풍에 걸리면 이 뇌까지도 마비가 되기 때문에 뇌 자체가 어린아이가 되는 거예요. 걷는 것만 그것이 아니고 뇌도 마비가 됐기 때문에 어린아이로 되는 거예요. 그렇게 그것이 과연 우리가 사는데 100세를 사는 데까지 의미 있는 삶을 사는 것이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늘 암에 걸리지 않았으면 좋겠다. 또 어떨 때 치매에 걸리지 않았으면 좋겠다. 중풍에 걸리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기도를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기도만 해서 되겠습니까? 우리 자신이 거기에 걸맞는 그 활동을 하고 거기에 걸맞는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그 원인을 하나씩 살펴보고 우리가 그 암에 대한 대책, 그리고 침에 대한 대책 이런 것을 좀 생각해 보아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오늘은 그거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이 건강에 대해서 여러분들 의문을 받으셨죠? 여기 다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후반에 가서는 여러분들이 아주 관심이 많은 분야일 거예요.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지 않지만 여기는 되게 나이가 드신 분들이 많이 오셨는데 공통적인 관심사 우리가 세상을 마칠 때 어떻게 될 것이며 그 과정이 어떻고 끝난 다음에 저 세상에서 어떨 것이냐 이것을 확실하고 분명하게 제가 말씀을 드릴 겁니다. 예, 기대를 하십시오. 예, 그러면 지금부터 건강에서 말씀드리죠. 자, 여기 보시면은 건강유지 암에 대해서 나오죠. 먼저 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슨 병을 예방하려면 먼저 그 원인을 알아야 돼요. 암이 뭡니까? 우리 세포가 대충 5조 내지 6조의 세포가 형성되어 있다고 합니다. 5조 내지 6조. 그런데 그 중에서 어떤 원인에서인지 그 세포가 변형이 돼요. 변형해서 그 세포의 본래 기능을 잃어버리고 이탈하는 것입니다. 그게 아니에요. 그러면 세포가 형성이 돼서 어느 정도 성장을 하게 됩니다. 성장은 후에는 상당 기간 그 세포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피부는 5개월 동안 수명을 가지고 있어 5개월 동안 수명을 다하면 남자가 쇠퇴해서 사그러듭니다. 그러면 새로운 세포가 나와서 또 성장해서 그 기능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원인에 있어든지 그 세포가 자기가 성장하고 성장을 끝내고 기능을 해야 될 텐데 그 성장해서 스톱을 해야 되는데 그 성장이 계속되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커져. 그러면 옆에 있는 세포를 죽이게 되고 옆에 있는 세포의 영양분을 뺏어먹고 하기 때문에 결국 옆에 세포가 죽고 더 나아가서는 옆에 기관이 죽고 더 나아가서는 피를 통해서 그 세포가 전신에 돌면서 폐에 가면 폐암, 우에 가면 위암, 췌장에 가면 췌장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원인에서든지 이 세포가 기능을 못하고 변형된 것입니다. 그래서 암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암을 발생하는 원인, 인자가 수없이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가 한 5가지 아주 중요한 것을 말씀드리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암의 원인 중에 가장 큰 것이 흡연입니다. 흡연을 하면 그 담배용 속에 타르를 비롯해서 항암물질이 엄청 많이 나오는 거 여러분 상식적으로 다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항암물질이 담배를 피우면 입으로 들어서 암을 발생할 경우는 부강암이 되고 그 기관지를 하면 기관지암, 폐로 들어가면 폐암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폐암 환자의 80% 내지 90%가 담배 피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담배를 반드시 끊어야지 암을 예방할 수 있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탄 음식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불고기 먹을 때 불고기는 아니지만 고기를 태워 먹게 되면 타죠. 그 속에 많은 발암물질이 들어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탄 음식을 낼 수 있으면 먹지 말아야 되겠고 그 다음에 음주. 옛날에는 술을 좀 한두 잔 먹으면은 혈액순환에도 좋고 건강에 좋다 이렇게 돼 있지만은 알코올이 발암물질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술은 한 방울도 먹지 말라. 암을 예방하고 치매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술은 절대로 먹지 말라. 이런 게 원리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 자외선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몸이 건강하려면 하루에 30분 내지 40분을 해를 쬐어야 된다고 합니다. 왜? 해를 쬐어야 몸에 비타민 D가 형성이 되고 비타민 D가 형성이 돼야 칼슘이 활성화가 돼서 골다공증을 예방할 수가 있고 골이 튼튼하게 됩니다. 그리고 밤에 잠도 잘 오고 그래서 하루에 30-40분은 해를 쬐어라. 그래야 건강에 좋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해를 너무 많이 쬐면은 자외선이 나오는데 자외선 또한 발암물질입니다.
그래서 요즘엔 그 해를 많이 보는 골프를 친다든지 밖에 나가서 할 경우 반드시 선크림을 그리잖아요. 꼭 발라야 됩니다. 그래서 이 자외선이 또한 발암물질이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자외선에 찌어서 피부에 암이 생기고 흑색종이라고 하죠. 흑색종. 어디가 생기느냐? 80% 90%가 해에 노출된 부위. 얼굴, 손등, 코, 목. 여기에 90%가 연결돼요. 그럼 해를 안 보면 피부암이 생기지 않습니다. 피부암은 특히 암 중에서 악성암이에요. 피부암에 걸렸다 하면 거의가 발견할 당시에 이미 전이된 상태이고, 그 다음에 피부암은 전이가 엄청 빨라요. 왜? 피부에 있는 혈관을 통해서 전이가, 그러니까 피부암은 악성암이에요. 그래서 예방하기 위해서 해를 될 수 있으면 30분 이상 보일 쬐일 경우에는 반드시 선크림을 발라야 되겠다. 그 다음에 방사선, 엑스레이. 우리가 본과 다닐 때, 치과대학도 이제 본과에서 방사선도 배우고, 내과도 배우고, 외과도 배우고, 생략 다 배웁니다. 방사선 배울 때 1조 1항이 뭐냐? 방사선은 발암물질이다. 이걸 제일 먼저 보여. 방사선 발암. 병원에서 우리가 부득이하게 방사선 찔 수밖에 없잖아요. 그건 병을 찾아내기 위해서 부득이한 경우이죠. 그런데 CT도 요즘은 저설량 CT가 나오잖아요. 설량이 적은 CT. 그래서 의사들이 얘기해요. 요거는 저혈량 CT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걱정을 덜 하십시오. 근데 보통 CT는 엄청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사선 암의 요인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스트레스. 스트레스는 만병의 원천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스트레스를 받으면 왜 암에 걸릴 수 있느냐? 스트레스를 받으면요, 몸의 세포가 기능이 약화돼요. 스트레스를 받으면은 혈관이 수축돼서 혈압이 올라가죠. 혈압이 올라가고 모든 세포의 기능이 약화되고 노화가 빨리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면역력까지 떨어져요. 면역력이 떨어지면 암에 걸릴 확률이 엄청 높아집니다. 그래요. 그래서 스트레스는 면역력을 저하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 우리 몸이요, 여러분들 깜짝 놀라실 거예요. 우리가 정상적으로 암에 걸리지 않은 사람들도 하루에 1000개 내지 10,000개의 암세포가 발생한다고 합니다. 누구에게나. 그런데 왜 암으로 발생하지 않느냐? 면역세포가 그 암세포를 퇴치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스트레스 느껴봐서 예방을 할 수 있어야 돼요. 면역력을 높이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면역력을 높이는데 크게 신경을 써요. 운동을 한다든지, 정기검사할 때 검사를 충분히 해서 미리 발견한다든지, 이렇게 암을 미리 예방하려면 여러 가지 조치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하루에도 수천 개, 수만 개의 암 발생하는데 면역력으로 인해서 퇴치된다. 그 다음에 우리나라 사람들의 평균 연령이 현재 83.5세예요. 83.5세. 그런데 83.5세까지 살 경우에 암에 걸릴 확률이 37.4%. 3명 중 하나는 암에 걸립니다. 그렇도록 그렇게 많은 확률로 암에 걸립니다. 그런데 그러면 우리가 조기에 발견하려고 노력하고 면역력을 높이려고 노력해도 안 되면은 좋은 방법이 있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의술이 엄청 발달되어 있어요. 그래서 암에 관한 의술도 엄청 발달되어 있습니다. 암에 걸리면 수술하는 요법, 그 다음에 항암제, 그 다음에 액선, 방사선, 그 다음에 세브란스 병원에서 중립자 암 치료제가 이렇게 갖다 놓은 거 아시죠? 그게 가격이 얼마인가 하니 2,000억인가? 엄청나더라고요. 그걸 중립자 치료제가 나왔더라고요. 그거는 뭐냐면은 방사선 치료하게 되면 그 주위의 조직이 다 파괴가 돼요. 그래서 엄청난 후유증이 생기죠. 그런데 중립자는 급속도로 가서는데 그 부위만 딱 골라서 그 암세포만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제 저녁에 나왔더라고요. 텔레비에 그 중립자 치료 방법에서 그 세브란스에 가서 텔레비나 쫙 나오는데 아주 기가 막힌 수술. 그렇게 우리가 그 기술이, 의술이 엄청 발달했기 때문에
암뿐만 아니라 모든 병을 예방하는데 조기 발견이 중요한 거죠. 조기 발견. 그래서 암도 조기 발견하면 90%는 자기 명대로 살 수 있다. 단지 늦게 발견을 해서 이미 전이가 됐다든지 심각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세상을 떠나게 되는 경우도 많은 거예요. 그러면 조기 검진을 하기 위해서 무슨 검사를 했으면 좋겠나? 우리가 건강검진을 1년에 2번 의무적으로 하고 있잖아요. 병원에 가서. 근데 그때 NK 거기 쓰세요. 거기 써 있죠. NK세포 활성도 검사를 신청을 하세요. 이거는 기본사항에 들었지 않아요. 그거를 신청을 해야 NK세포 활성도 검사를 해줍니다. 그것이 병원마다 차이는 좀 있지만 6만 원 내지 7만 원 들어가요. 그거 꼭 하세요. 그러면 그 게이지, 나온 숫자에 따라서 지금 이 사람은 암에 걸려있다. 그 숫자에 따라서 이 사람은 암에 걸릴 확률이 매우 높다. 이 사람은 암이랑 전혀 관계가 없다. 숫자가 나와요. 그거 무슨 숫자냐? NK세포의 숫자예요. NK세포가 3,000 이상, 단위당 3,000 이상이다. 그러면 암에는 전혀 관계, 1년 동안은 걱정할 필요가 없다. NK세포가 단위당 30에서 50이다. 이 사람은 암입니다. 자기는 모르라고 했어도 암이에요. 그 사람은 정밀검사를 꼭 해봐야 됩니다. 그러면 100에서 200이다. 이 사람은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암 예방에 특별히 신경을 써야 되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구분이 딱 됩니다. 구분이. 그러니까 여러분들 종합검진을 받을 때 꼭 NK세포 활성 검사를 꼭 하라고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암은 요것으로 맞추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치매. 제 친구 부인도 지금 치매에 걸려가지고 고통을 받고 있어요. 젊었을 때는 돌아다니면서 아파트 거래도 많이 하고 남편은 치과 의사지만 엄청 부자가 됐어. 여기 가서 아파트 사고 팔고 저기 가서 사가지고 팔고 하는데 내 친구가 저녁 먹고 술 먹고 하는데 하도 집으로 옮겨가지고 옛날 집으로 갔대. 그 정도로 팔고 사고 돈을 엄청 벌어 수백억 벌었나 봐. 그런데 한 3년 전에 친구가 와서 그래. 야, 우리 마누라 암에 걸렸나 봐. 강릉으로 놀러 갔는데 놀러 가자마자 집에 가자 그러대. 이상하다고 생각해서 검사를 해보니까 치매야. 그래서 지금 그 친구에서 강릉에서 개업을 하고 있는데 치과 하면서 24시간 관리하고 있는 간병인을 뒀대요. 그렇게 관리하고 있어요. 아무리 돈이 많으면 뭐하고 명예가 많으면 뭐합니까? 사람이 사는 동안 건강하게 살죠. 그죠? 치매 참 무섭습니다. 가족까지도 완전히 투지박산이 되고 정말 불행의 집안이 되는 것이 치매인데, 그러면 치매는 걱정만 하면 어떻게 될까요? 걱정하기 전에 치매를 어떻게 예방할 수 있느냐? 지금 치매 예방하는 방법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이 방법으로 하면 치매 80% 예방할 수 있습니다. 물론 선천적으로 치매를 앓는 집안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하면 80% 90%는 예방할 수 있다고 자신합니다. 그거 한번 봅시다. 무섭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치매, 우리나라 한국 치매 예방센터에서 만들어 놓은 구호가 있어요. 진인사 대천명. 거기 있죠? 진인사 대천명. 그게 무슨 얘기냐? 치매를 예방하기 위해서 진땀이 나도록 운동을 해라. 진땀이 나도록 운동을 해라. 진땀이 나도록 운동을 해라. 그러니까 서서히 산보하는 식으로 해가지고 효과가 없어요. 진땀이 나도록 운동하고 숨이 가쁠 정도로. 그래야 혈액순환이 빨라지고 폐기능이 좋아지고 심장기능이 좋아지고 혈액순환이 좋아진다는 건 뭐냐? 뇌에 있는 미세혈관까지 혈액이 공급된다는 거예요. 미세혈관까지 공급이 돼야지 세포가 활성화되고 뇌세포의 노화를 막을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진땀이 나도록 운동을 해라. 이게 첫째 조항입니다. 그러면 60%는 예방할 수가 있다. 그 다음에 뭐냐? 인정사정 없이 담배를 끊어라. 인정사정 없이 담배를 끊어라. 담배는 만병의 근원이라고 하는데
담배가 또한 치매에도 치명적이에요. 치매에도. 그러니까 담배는 100% 끊어야 됩니다. 니코틴이 폐로 들어가서 전신을 혈액을 타고 돌다가 뇌 미세혈관에 달라붙으면 뇌혈관에 염증이 생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세요? 치매에 걸리는 거예요. 치매. 그러니까 인정사정 없이 담배를 끊어라. 사회적 활동을 해라. 여러분같이 이렇게 모임 있을 때 참석을 하고 대화하고 토의하고 이런 사회적 활동을 해라. 친족들하고 자주 만나고 사람관계를 좀 더 활성화하면 사회적 활동을 하면 치매를 예방할 수 있다. 그러면 50%는 예방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뇌를 움직여라. 여러분들 치매를 예방하기 위해서 외국 언어를 배운다든지 악기를 새로 배워라. 이런 얘기도 많이 듣잖아요. 머리를 움직이는 얘기예요. 머리를 움직여라. 그래서 머리를 움직이는 가장 큰 거는 이 독서를 하는 게 머리를 움직이기 상당히 좋다고 해요. 독서. 그리고 요즘 젊은이들은 인터넷으로 다 뉴스를 보는데 나이가 드신 분들은 신문 보잖아요. 신문 아침마다 읽는 거, 쭉 읽는 거. 거기에는 정치, 경제, 사회문화 다 있잖아요. 그것이 대뇌를 움직이는 하나의 요인이 될 수 있다. 신문입니다. 그것도 아주 좋은 방법이에요. 대뇌. 그 다음에 천이 뭐냐? 천박하게 먹는 술을 끊어라. 술을 숙취하도록 엄청나게 많이 먹으면요. 한 번 많이 먹을 때 2,000 내지 3,000개의 뇌세포가 죽어요. 뇌세포가 죽는다는 얘기예요. 치매에 안 걸리겠어요? 그래서 옛날에 우리 저 시골 동네에 가보면 술주정권 각각 보잖아요. 소주병을 아직도 먹고 다니고 막 술주정 하면서 대개 치매. 시골에서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왜? 뇌세포가 죽었기 때문에. 술을 많이 먹으면 하루에도 2,000~3,000 개의 뇌세포가 죽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천박하게 먹는 술을 끊어라. 명을 늘리는 음식을 먹어라. 그래서 여러분 아시는 오메가3가 들어있는 음식이 뭐가 있어요? 고등어, 꽁치, 견과류. 이건 상식적으로 다 알잖아요. 이런 명을 늘리는 음식을 먹으면 치매를 60% 예방할 수가 있다. 지금 그래요. 그 다음에 지난번에 인터넷을 보니까 치매를 예방할 수 있는 음식 5가지가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쭉 봤어. 그리고 그 이유를 다 읽어봤어요. 그랬더니 정말 일리가 있어요. 그 5가지를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계란. 계란 속에 노린자가 있죠. 거기 렌닌이 뇌세포를 활성화시키는 그 요소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치매에 계란이 아주 효과적입니다. 사실 그만한 영양분을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그거 하나 250원이더라고요. 제가 30개 들어있는 거 사보면 7,500원이야. 250원. 그만한 좋은 성분을 가지고 있는데 250원이면 그래서 저는 계란을 한꺼번에 5개 삶아놔요. 그랬다가 음식을 먹다가 이건 함수탄수가 많고 흰자질이 부족해. 그럼 그때 먹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하루에 1개, 내지 2개는 꼭 먹습니다. 흰자질 꼭 필요해요. 왜냐면 이 흰자질은요, 우리 세포를 형성하는 제일 요소가 흰자질이에요. 그러니까 뇌세포를 형성하는 것도 이 흰자질의 영향이 있기 때문에 이 계란은 정말 완전 식품이에요. 완전 식품. 모든 영양이 거기 다 들어있어요. 병아리가 형성이 되잖아요. 거기 병아리 형성할 때 모든 영양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그것만 먹고 부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란. 그 다음에 2번째, 깻잎. 많이 먹잖아요. 깻잎이. 그렇게 또 성분 보니까 치매 예방에 좋은 성분이 상당히 많이 들어있다. 깻잎. 그 다음에 카레. 인도 사람들이 카레를 많이 먹잖아요. 그래서 실제 조사를 해보니까 미국 사람들의 치매 걸릴 거에 4분의 1밖에 인도 사람들은 치매 안 걸리더라고요. 그거 통계예요. 미국 사람의 4분의 1. 그러니까 카레가 그렇게 치매 예방에 좋다는 거 아닙니까? 카레. 카레. 그 다음에 4번째가 연어. 연어에도 성분이 아주 좋은 게 많아요. 그 다음에 브로콜리. 그래서 5가지가
5가지가 치매 예방을 위한 5가지 음식 해가지고 나왔는데 요걸 다 써놨습니다. 여러분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제가 한 3개월 전부터 약을 하나 먹는 게 있어요. 치매 예방약을 먹는데 인지기능에도 좋고, 제가 그 채널보 TV조선을 자주 보는데 8시부터 9시까지 본 사람들 많죠. 거기 건강에 대해서 많이 나오잖아요. 건강. 치매 걸린 사람들, 암에 걸린 사람들 쫙 나오고, 치매를 예방해서 어떤 음식을 먹었는데 6주를 먹고 나서 CT를 찍어보니까 확연히 달라. 그 전과 6주 먹은 후에 그것이 나오더라고, 데이터로. 그러니까 저는 과학을 했기 때문에 소설 같은 거 믿지 않아요. 의사고 실험에 의해서 데이터가 나오면 난 100% 믿습니다. 그래서 이거다 해서 먹은 게 뭐냐, 포스타티딜셀린. 많이 들었죠? 네. 그게 그렇게 좋은 것 같아. 과학적으로 데이터가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3개월 전부터 먹어요. 요새 유행하는 거예요. 그렇죠. 난 벌써 TV 몇 번을 봤어. 3개월 전 먹고 있어요. 우리 박장로님이요, 우리 영동교에서 미스터 코리아. 운동을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전 양반 이거 한 잡아보면 나의 3배야, 3배. 겁이나 이렇게 받으면 안 저거다. 이거는 하루에 운동을 해도 2-3시간을 해. 2-3시간을. 엽기 아령 대단한. 역시 포스타스딜린 드셨구나. 친구가 주더라고, 미국 사가지고. 그래. 저게요, 포스타디딜셀린이 유럽하고 미국에서 오래전부터 알려졌던 음식이에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덜 알려졌어. 그래서 작년에 가져와가지고. 포스타디딜셀린을 처음에 내가 신청했을 때는 미국에서 수입몇 개 없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인터넷으로 하다 보니까 참 복잡해. 우리 인터넷 못 하잖아요. 뭐 해라. 그래서 한 번은 억지로 했는데 두 번째는 안 돼. 근데 마침 신문 조선일보 보니까, 건강란에 보니까 메모리 메이트라는 그 포스타디딜셀린 성분이 들어있더라고. 그래서 이거 해가지고 메모리 메이트, 여러분들 전화번호 필요해서요? 아닌가요? 적으세요. 적어요. 다 내 몸으로 위한 거예요. 내가 건강하지 않으면 내도 고통받고 우리 가족도 고통받아요. 080-313-9988 많이 듣더라고요. 080이요? 9988 080-313-9988 내가 광고 좀 받아야 되겠는데 거기 와서. 이름은 메모리 메이트. 그래서 얼마나 좋은지 몰라. 이거는 전화 걸으면 살 수가 있어. 난 처음에 포스타디딜셀린 그 미국에서 수입된 거 있잖아요. 그걸 억지로 그냥 인터넷에서 못하는 걸 해가지고 샀는데 그 다음에 걱정이 되는 거야. 그래서 다시 해봤더니 잘 안 돼. 또 다 잊어버렸어. 그거 써놨는데. 방법을 아세요? 네? 그 약 먹는 방법. 그거 하루에 2알씩 먹는 거 아니에요. 근데 언제 먹어야 되는지. 언제? 그런 건강식품은 공복에 먹는 거. 그 얘기야. 건강식품은 될 수 있으면 공복에 먹어야지 흡수가 잘 돼요. 건강식품은 식사하고 먹으면 흡수율이 낮죠. 그 건강식품은 공복에 먹는 게 가장 좋은 것이고, 그래서 특별히 소개해드린 겁니다. 그 다음에 중풍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중풍은 왜 걸리는가 아시죠? 뇌혈관이 터진다든지 뇌혈관이 막혀서 그 주위에 있는 뇌세포를 마비시켜서 뇌의 기능을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뇌경색의 뇌출혈이 왼쪽 뇌 속에 생겼다. 그러면 목으로 내려오면서 반대쪽으로 해서 바른쪽 부분이 마비가 돼요. 또 왼쪽 뇌가 마비가 됐다. 그럼 내려와서 바른쪽 뇌 왼쪽이 마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뇌경색에 걸리면 뇌경색과 뇌출혈 2가지가 있잖아요. 그런데 뇌경색은 뇌혈관이 막히는 거고 그게 80%라요. 그 다음에 20%는 뇌출혈합니다. 그래서 증상을 보면은 아시죠? 언어장애, 혀구 부러진 소리 하는 거, 언어장애. 그 다음에 팔다리가 마비돼서 찔뚝거리 걷죠. 그죠? 그 다음에 말할 때 한쪽 입술이 올라가요. 비대출, 한쪽이 마비됐기 때문에.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가족이 갑자기
혀가 꼬부러진 소리를 해. 평소에 그렇지 않은데 일단 이상하다고 생각해. 본인은 몰라. 옆에 사람이 이상하네. 여보 당신 한번 웃어봐. 웃어. 한쪽은 마비가 안 되기 때문에 올라가는데 한쪽은 안 올라가. 비대칭. 그 다음에 양쪽 팔을 올려보라고 했어요. 한쪽은 올라가는데 마비가 돼서 안 올라가. 그러면 꼭 119로 전화가서 응급실에 가야 돼요. 골든타임을 놓치면은 재활 활동을 해도 평생 장애가 나와요. 그 몇 시간, 몇 분이 엄청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옆에 있는 데를 봐줘야 돼요. 우선 혀구 부러진 소리 난다. 그럼 캐션막 이상하네. 웃어봐. 네. 팔을 올려봐. 안 돼. 이건 100%. 빨리 조치를 해서 하면은 뇌경색이 시작되면은요, 유로키나제라는 그 혈전을 녹이는 걸 IV로 주사로 빠른 속도로 넣어요. 그러면 24시간 안에 하면 상당히 희석이 돼. 혈관이 뚫릴 수가 있어요. 유로키나제. 그 종합병원에 가면 그것 알아서 할 것이고. 그걸 또 종합병원은 알아야 돼요. 뇌출혈과 뇌경색은 치료 방법이 완전히 반대예요. 뇌출혈인 사람한테 그걸 누주면 안 되겠죠. 좀 반대니까. 그건 병원에서 할 거예요. 하여튼 우리는 가족 중에 그런 사람이 있으면 조속한 시간 내에 빨리 조치를 해야지 장애가 덜 생긴다. 그 다음에 예방을 하기 위해서는 혈압 조절을 하고, 혈압 조절. 뇌출혈은 혈압이 높아가지고 뇌 혈관을 파괴해서 뚫어서 출혈되는 거 아닙니까? 그건 혈압 조절을 해서 혈압약을 계속 드시고, 그 다음에 고지혈증. 뇌경색은 고지혈증에서 형성됩니다. 피 속에 고지혈이 흘러 돌아다니다가 뇌의 미사의 혈관을 막게 되면 그 후에는 뇌가 마비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고지혈증을 반드시 먹어서 고지혈증을 예방하고, 그 다음에 체중 조절. 우리가 여러분들 이걸 아셔야 돼요. 체중이 늘으면요, 10% 늘으면 혈압이 10% 높아갑니다. 체중이 20% 늘으면 혈압이 20% 올라가요. 완전히 비례해요. 체중을 조정하셔야 돼요. 그래서 체중을 조절해서 예방을 해야 될 거고, 그 다음에 스트레스. 여러분들 스트레스 많이 받다가 뇌출혈 돼서 사망하거나 중풍을 사람 많잖아요. 스트레스 받으면 혈관이 좁아지고 혈압이 높아지고 뇌혈관의 혈압이 높아졌을 때 파괴가 되는 거죠. 이렇게 조절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운동의 중요성. 아까도 얘기했지만 암, 중풍, 치매 모든 게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운동입니다. 운동을 하게 되면 숨가쁘게 운동을 하면은 우선 폐활량이 좋아지고, 운동을 하면 맥박이 늘어나니까 심장 활동이 좋아지고, 심장 활동이 좋아지면 뇌 혈류가 빨라집니다. 혈류가 빨라지면 모두 세포의 면역력이 높아져요. 모든 병을 예방할 수 있는 것이 운동입니다. 그래서 운동은 이렇게 중요한 것이고, 옛날에는 유산소 운동만 하면 된다 했는데 지금은 근육 운동까지 같이 하라고요. 왜 그러냐? 사람이 나이가 30세가 지나면은 1년에 1%씩 근육이 감소한다고 그래요. 근육이 왜 필요하냐? 근육은 혈액순환하는데 필수적이에요. 그래서 근육을 제2의 심장이라고 합니다. 근육이 있어서 탄력성이 있으면 혈액이 잘 돌아요. 말초 혈관까지 갔던 혈액이 이 근육의 탄력성에 의해서 다시 심장으로 돌아오는 보내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근육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요즘은 근육 강화 운동도 꼭 해야 된다. 근데 거기에 써있죠? 30분 내지 40분을 운동해라. 일주일에 4번 이상 해라. 그래서 모든 병을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것이 근육 운동의 중요성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제가 치과의사 아닙니까? 치과에 관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치과가 얼마나 중요한지, 잇몸 치료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먼저 말씀드리죠. 일본의 교토 대학에서 연구한 연구 결과에 의하면 나이가 들면 점점 치아가 썩고 풍채가 가서 치아를 빠지게 되잖아요. 그래서 10개 이내를 가진 치아를 가진 사람은
20개 이상 치아를 보존하는 사람보다 치매에 걸릴 확률이 81%가 높다. 이게 조사 결과예요. 교토대학의 조사. 무슨 얘기냐? 치아가 많이 있으면 음식을 먹을 때 음식을 씹어 먹죠. 씹어 먹을 때마다 이 저작근이 여기서부터 저작근이 여기서 나오고 여기서 나오고 저작한단 말이죠. 저작할 때마다 이 혈관을 자극해서 여러분들 씹으면서 여기 보면 여기까지 움직여. 여기까지 움직인다. 씹을 때마다 자극을 해서 뇌혈관을 활성화시켜. 뇌혈관. 그렇기 때문에 뇌세포를 노화를 예방하고 치매를 예방하고 면역력을 높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치약을 많이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음식 한 번 씹을 때마다 한 번이 아니고 식사 한 번 할 때마다 1000번 내지 1500번 음식을 씹어라. 그래야지 건강을 유지할 수 있고 치매를 예방할 수 있다. 1000번을 따져보니까요. 1분에 한 100번을 씹더라고요. 근데 습관을 하면 그러니까 60초에 한 100번 씹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음식 씹을 때 음식 씹는 시간만 10분에서 15분 씹으라는 얘기예요. 꼭꼭 씹으래요. 그런데 분명히 이렇게 알아보면 말이죠. 그냥 새끼는 사람이 있어요. 조금 씹는 척하고 삼키고. 이런 사람은 위장이 나쁘다. 대부분 위장이 나빠요. 위장이 나쁘면 어떻게 됩니까? 영양분 흡수가 안 돼. 위장 나빠서. 그 다음에 몸의 면역성이 약해져요. 영양분이 제대로 공급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데 음식을 꼭꼭 씹어야지 치매도 예방할 뿐만 아니라 몸의 면역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다. 그래서 1000번, 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치주질환이 뭔지 아죠? 치주질환. 그러니까 치은염, 잇몸염증. 치주질환이 있는 사람은 치주질환이 없는 사람보다 뇌졸중에 걸릴 확률이 49%가 높다. 이것이 학계에 보고된 내용이에요. 치주질환. 왜 그럴까요? 치주질환은 잇몸이잖아요. 잇몸에 염증이 생긴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잇몸에 염증이 생긴 사람들 그런 경험이 있겠죠? 사과를 먹을 때 잇몸에서 피가 사과에 묻어나는 사람들. 이거 잇몸이 나빠서 잇몸이 출혈이 돼서 묻은 거죠. 그 다음에 칫솔질 할 때 잇몸에서 피가 나죠. 그것이 잇몸이 나쁜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잇몸이 나빠서 피가 난다. 그러면 잇몸에 있는 혈관이 열려 있다는 거예요, 항상. 그러면 침 속에는 세균이 얼마나 많으냐? 1cc당 3천만 내지 5천만 마리 세균이 있어. 누구나 다. 1cc당 3천만. 그럼 그 세균이 어디로? 잇몸에 열려있는 혈관을 통해서 돌다가 혀에 미세혈관에 가서 박혀서 염증이 생긴다. 그래서 치매를 걸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치주질환자는 건강한 잇몸을 가진 사람보다 뇌졸중에 걸릴 확률이 49%가 높다. 이건 학계에 보고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구강 건강을 관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여기서 말하겠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구강 건강을 관리하고 치아를 잘 관리하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치아 기능엔 3가지가 있습니다. 음식물 씹는 기능, 그 다음에 발음 기능, 그 다음에 심리 기능이 있습니다. 음식물 씹는 기능은 여러분들 다 아시는데 음식물 씹는 기능입니다. 그렇지만 음식을 제대로 오랫동안 한 번 씹을 때, 한 번 식사할 때 1000번에 1500번을 씹어야지만 기능이 발휘하는 거고, 그 다음에 발음 기능, 치아가 하나 빠졌을 때 얼마나 발음이 새는지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아실 겁니다. 그 다음에 심리 기능, 앞니 하나 빠지면요, 아무리 얼굴이 잘생기고 미나해도 완전히 바보 같아. 아닙니까? 심리 기능, 요가지 발음 기능, 저작 기능, 심리 기능, 요 3가지거든. 그 다음에 치과에서 다루는 3대 질환, 치아우식증, 치주질환, 부종기화, 거기 있죠? 치아우식증 충치를 말하고, 치주질환은 치은염을 말하고, 부종기화는 이가 들쑥날쑥하게 나면 보일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아까 얘기했듯이 치아를 잘 관리해서 평생 잘 유지해야지 치매를 예방하고 모든 병을 예방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러면 치아우식증이 왜 진행되는지 알아야지 예방을 하죠. 그죠? 치아우식증 왜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단 음식을 많이 먹어요. 특히 어린아이들한테는 캔디, 과자, 사탕 같은 거 많이 먹죠. 그것이 함수탄소입니다. 그것을 먹게 되면 치아 사이에 끼어 있어요.
치아 사이에 껴있는데 침 속에는 세균이 많다고 그랬죠. 그 세균 중에서 당을 좋아하는 세균이 그 당을 소화해서 만들어내는 것이 에시드, 산을 만들어냅니다. 산은 칼슘을 녹이는 역할을 하죠. 그래서 치아가 의식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탕분을 안 먹고 사탕을 안 먹으면 치아 의식증을 예방할 수 있죠. 100% 예방이 됩니다. 예를 들어 고대인들의 유고를 우리가 파보면은 치아 의식증이 없어요. 하나도. 왜? 고대인들은 설탕이나 과자를 먹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설탕을 얼마나 먹느냐에 따라서 비례해서 치아 의식증이 형성이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설탕을 먹지 않되, 그 다음에 설탕을 혹시 먹었다가 합시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칫솔질을 딱 꺼내면은 안 먹은 거랑 똑같죠. 그러니까 칫솔질이 엄청 중요한 거예요. 설탕 아무리 먹어도 다 꺼내버려요. 그러면 먹은 거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칫솔질이 중요한 겁니다. 네. 그래서 치아 의식증을 예방하려면 설탕을 적게 먹고 칫솔질을 잘한다. 그 다음에 치주질환이 뭐냐? 우리가 음식을 먹고 나면은 잇몸과 치아 사이에 음식이 끼죠. 치아 음식 사이에. 그러면 거기에 세균이 많기 때문에 잇몸에 염증이 생겨요. 잇몸에 염증이 생기면 처음에 붓고 입에서 냄새나고 출혈이 됩니다. 이게 진행 과정이에요. 그 음식물 찌꺼기를 칫솔로 잘 닦아내면 치주질환이 진행이 안 되겠죠. 그런데 칫솔질을 제대로 못하고 하더라도 몇 개 부분을 남겨놓는다면 그 음식이 일주일, 2주일, 한 열흘 지나면 그것이 희석이 됩니다. 돌덩이가 돼요. 돌덩이가 일단 되면은 칫솔질을 100번 해도 안 떨어져. 절대로 안 떨어져요. 그러니까 반드시 치과에 가서 스케일러로 제거해야 돼요. 그러니까 1년에 한 번은 꼭 스케일링을 해라. 치주 건강을 위해서 그렇게 되죠. 그 전에 칫솔질을 잘해서 음식물 찌꺼기를 완전히 제거해야 된다. 그래서 치주질환과 치아 의식증을 예방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죠? 칫솔질을 잘하면 치아 의식증과 치주질환을 완전히 100%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치주질환은 칫솔질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거기 나와 있죠. 밑에도 올바른 칫솔질법. 자, 첫 번째 항 333법. 첫 번째 3은 하루에 3번 한다. 식사를 3번 하기 때문에 3번. 뭐 5번 하면 5번 하는 게 더 좋겠죠. 하나. 3번 하니까 일단 3번은 기본적으로 꼭 해라. 그 다음에 두 번째 3. 식사를 끝난 다음에 3분 이내에 칫솔질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음식을 먹고 할 때는 음식물이 유동되기 때문에 치아 썩질 않아요. 썩질 않기 때문에 일단 음식을 먹고 난 다음에 3분이 지나면 그때부터 치아가 썩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3분 이내에 칫솔질을 해라. 그 다음에 시간은 3분 이상 해라. 3분이라고 했는데 저는 5분 해요. 왜 그러냐면 구조를 잘 알기 때문에 여기도 하고 전혀 빼놓지 않기 위해서 꼭 해서 한 5분 해. 그래서 가끔 스케일링 한번 건강검진할 때 치과에서 따간 데 있으면 치석이 있어요? 없다고 그래요. 왜? 칫솔질을 잘하기 때문이에요. 치과에서 하라 그런 게 아니고 칫솔질을 잘해서. 그렇게 칫솔질 잘하면요 무식도 다 예방할 수 있어요. 그래 하루에 3번. 첫 번째가 뭡니까? 하루에 3번. 3분 이내에 3분 동안 요거를 지키면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횡마법과 종마법. 지난번 강의 때 제가 빠뜨렸죠? 횡마법, 종마법. 횡마법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칫솔질 할 때 옆으로 닦잖아요. 이 교환면이요. 음식물 씻는 교환면. 그냥 닦고 이거 횡이야. 위에도 횡. 그대로 횡마법. 그런데 종마법은 어땠었냐? 이렇게 치아 있어요. 아래 잇몸, 아래 치아라고 해서 아래 잇몸 있어요. 그러면 종으로 비는 거예요. 아래 잇몸에서부터 훑어 올려야 돼요. 훑어 올려요. 그리고 이가 위에 치아다. 우레 잇몸부터 종으로 훑어 내리는 거예요. 왜? 치아 사이가 음식이 끼잖아요. 종으로 닦으면 아무 때도 안 빠져나와. 생각해보면 이렇게 돼 있는데 옆으로 안만 해요. 이 사이는 안 들어가거든, 칫솔질이. 그러니까 종마법으로 교환면을 횡마법으로 하려니요. 그래서
횡막법, 정막법을 이용해서 또 한 가지 부탁드리는 것은 습관이 돼서 한두 군데 빠질 수가 있어. 그건 안 돼. 꼭 한 군데도 빠져서 제대로 하셔야 돼요. 그러면은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임플란트에 대해서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제가 임플란트를 시작한 지가 한 80년도부터 시작한 것 같아요. 그때는 임플란트라는 걸 치과 의사도 잘 모를 때예요. 환자들도 몰라 임플란트가 뭐야 할 때는. 그 당시에 미국에서 공부한 치과 의사들이 와서 연수회를 했어요. 연수회. 초반부터 계속 다니면서 열심히 배웠어요. 그래서 초기에 임플란트가 정식 회원이 됐고 임플란트 했는데 임플란트가 참 현대 의사의 그 성공작이에요. 예를 들면 치아가 하나 빠졌을 때 그걸 해내는 방법이 뭡니까? 옆에 생니를 갈아가지고 브릿지를 해냈잖아요. 그럼 멀쩡한 생니를 갈아야 돼. 갈아서 브릿지를 해내요. 가격도 비싸. 금물하면 엄청 비싸요. 그러면 그것이 평생 가느냐? 통계를 보니까 10년 가 10년. 그럼 10년마다 한 번씩 해도 생리 갈아서 고통스럽고 그것이 평생 가는 거 10년 만에 경비가 엄청 들어갑니다. 그런데 임플란트를 해보니까 빠진데 그냥 심어놓으면 돼요. 심어놓으면. 그리고 임플란트는 옆에 치아를 갈 필요가 없이 심어놓으면 되는데 수명은 얼마 가느냐? 평생. 그것도 치아 관리를 잘해야 돼. 잇몸, 칫솔질을 잘해서 잇몸이 건강하게 만들어줘야죠. 그것도 칫솔질을 잘해서 잇몸이 나쁘지. 똑같이 임플란트도 염증이 생겨요. 임플란트를 둘러싸고 있는 저기가 잇몸이 염증이 생겨서 그 염증 때문에 그 뼈를 둘러싸고 있는 뼈, 치조골에 녹아내린단 말이죠. 그게 풍치 진행이거든요. 그래서 이거 흔들어서 빠지면 임플란트 똑같아요. 관리 잘하면 평생 간다. 그래서 제가 개업하고 있을 때지만 환자는 됐지만 한 30년 전에 내가 임플란트 환자가 와서 다시 치료가 들어왔는데 그걸 찍어보니까 30년 전에 똑같아. 뭘 기준으로 하냐? 임플란트가 있잖아요. 뼈가 임플란트를 얼만큼 잡고 있느냐. 그죠? 엑스레이 찍으면 눈높이가 나와. 옛날까지 비교하면 100% 그대로야. 이게 점점 나빠지고 임플란트에 염증이 생기죠. 그러면 잇몸이 점점 줄어들어. 임플란트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나중에 빠져. 그러니까 이것도 관리만 잘하면 임플란트 최고예요. 임플란트는 아주 좋은 것이고. 다음으로 넘어갑시다. 자, 뇌졸중의 원인 다음 페이지 보시면 여기 다 한 얘기들이에요. 쭉 내려가세요. 고지혈증, 치주질환, 미세먼지 다 지나가고요. 뇌졸중 증상 아까 말씀드렸죠? 언어장애하고 혀와 팔다리 마비가 된다. 119로 빨리 이송해서 치료를 받아야 된다. 그 다음에 심장마비 전조 증상 나왔어요. 찾으셨죠? 심장마비 전조 증상. 운동을 하면요, 이 혈액 속에 있는 그 혈장을 흡수시켜 소화시켜서 에너지 하이버려. 당뇨를 떨어뜨리면 운동을 한다. 세 번째는 식이요법을 한다. 음식을 먹는 그 중에서도 함수탄소, 밥, 밀가루 음식 이런 먹지 마라. 세 가지예요. 그래서 이를 악물고 시작했어요. 내가 너무 무서워. 중풍 걸리는 것도 무섭고 장되는 것도 무섭고 나중에 심한 손발이 잘려. 손발에 미세혈관 내 혈관 그러죠. 잘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걸 의학이 했기 때문에 종합병원에서 그런 사람 많이 봤거든 내가. 너무 무서워. 그 다음부터 제가 운동을 했어요. 지금 30년 동안 하루에 1시간 10분에 1시간 20분을 30년 동안 하고 있어요. 일주일에 6번을 해. 주일날은 될 수 있으면 쉬려고 그래. 주일날까지 하면 예배보다 너무 졸려. 그래서 일주일에 6번 합니다. 네. 또 식사 얘기할까요? 제가 당뇨 걸리기 전에 식당에 가면 공깃밥 하나 더 시켜. 그래가지고 다 먹고 그거 반짝 하나를 더 먹어. 한 고기 반을 먹었어. 이러다가 내가 큰일 나지 싶어서 식당에 가서 일단 가면은 밥그릇 반을 딱 잘라. 밥그릇에서 반을 딱 걸면 반 공기 먹는 거야. 그걸 하는데 너무 고통스러워. 우리는 이렇게 늘어나 있는데 거기다 이거 먹고 되겠어요? 식당 나오면서도 배가 고파 죽겠어. 이를 막물고 했어요. 그것이 한 3개월 되니까 적응이 돼서 우위가 줄어들어. 우위가 줄어. 그러니까 많이 먹으면 고통스러워 못 먹어 이제. 그 습관이죠. 지금도 습관에서 공기 딱 방공에 딱 덜어놓고 습관이 돼가지고 그 습관이 됐어요. 그리고 운동
매일 안 하죠? 칫솔질 안 하고 세수 안 하고 출근하도 똑같아. 이상해. 기분이 이상해. 그리고 목도 찌푸드대. 그러니까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운동을 처음 시작하는 사람들 1년, 2년 할 생각하지 말고 60일만 할 생각해라. 그 다음에 하지 말라. 그래서 60일 동안 할 때 생각하고 다이어트는 하나야. 60일 되면 하지 말라고 빌어도 자연히 몸이 적응을 해가지고 안 나가고 못 되게요. 안 나가고 못 되게. 그래서 저는 비가 와서 운동 산에 들어가서 거기서 운동을 하는데 산에 못 가고 그럴 때는 집에서 운동해요. 집에 러닝머신 있고 자전거 있고 아령 있고 푸시업하고 다 해요. 그렇게 해서 합니다. 그래서 마음 먹기 달렸어요. 내가 그래서 중국 속담에 이런 말 있죠. 일병장수. 한 가지 병을 있으면 건강을 유지하고 장수할 수 있다. 그 얘기가 거기서 나온 것 같아요. 한 가지 병을 있으면 그 병을 다스리기 위해서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 그런 얘기인 것 같아요. 예, 건강에 대해서는 요구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치과 측면에서는 아까 단 것을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예, 예. 우리가 그 몸이 피곤하다든지 하면 사탕을 먹으라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당뇨 안 걸리셨군요. 그런 관계가, 축하합니다. 인과관계가 어떻게 됩니까? 당 좋은 거예요. 네. 당이 함수탄소가 몸에 에너지를 공급하고 활동력을 주고 참 좋은 거예요. 그런데 당뇨인 사람은 그게 적이죠. 네. 그러니까 박 부모님은 건강하신 것 같아요. 드셔요. 피곤할 때 드시면 회복된 거 좋죠. 당뇨인 사람은 적이거든. 네. 그러니까 복탁분하신 거예요. 스트레스가 없는 사람은 이 세상에 한 명도 없어요. 숨을 쉬고 살아가는 사람 중에서. 그런데 딱 두 사람이 스트레스가 없다 그래요. 한 사람은 죽은 사람. 스트레스가 없죠. 또 한 사람은 정신병원에 입원해서 히히 웃고 다니는 사람. 요 두 사람 외에는 스트레스는 모든 사람이 다 받습니다. 그런데 한번 영국에 있는 그 총장이 퇴임 생활을 하면서 여러분 건강하세요. 스트레스 받지 말고 잘 사세요. 이 인사를 하면서 내려왔어요. 학생이 총장님한테 물어봐요. 총장님, 그러면 스트레스 안 받는 건 좋은데 그거 어떻게 해야 되죠? 총장이 그 학생의 얼굴을 보면서 감사하세요. 감사한다는 말을 하루에 10번만 하면 당신이 괴롭고 고통스럽고 스트레스 되는 일이 다 사라질 겁니다. 감사를 할 때 사랑하는 가족이 옆에 있는 거 감사하고 팔다리가 건강해서 운동하고 왔다 갔다 하는 거 감사하고 먹을 것이 내 앞에 있다는 거 감사하고 10번만 하면 그 사람은 스트레스를 이거다. 꼭 지켜라. 영국 대학 총장이 학생한테 한 얘기입니다. 중요한 거야. 그 다음에 긍정적인 삶을 살아라. 한 가지 생각나는 게 있어요. 자기를 사랑하라. 긍정적인 삶 중에 자기를 사랑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자기를 사랑하라. 자존감을 가르라. 우리가 살다 보면요. 실수할 때가 있어요. 이건 이랬으면 이랬을 걸 내가 정말 후회가 돼. 그때 그런 일만 없었으면 내가 좋은 일로 잘 풀렸을 텐데. 이런 일 굉장히 많잖아요. 나를 자책해. 너 왜 그랬니? 나 자신한테. 그러지 마세요. 그럴 때 재명아, 누구나 그럴 수 있어. 걱정하지 마. 다 잘 될 거야. 자기 자존감을 높여주는 거예요. 자기를 사랑하는 거예요. 자기를, 그래야 내가 행복해요. 내가 행복해야지 와이프한테 행복을 전해주세요. 내 마음이 주니까. 예를 들면, 내가 암이 걸려서 죽겠어. 내가 사랑할 수 있어요? 내가 죽겠는데 어떻게 사랑하는 거야? 이웃을, 내 와이프를. 못해요. 내가 내 자신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내 자신을 우일하고, 내 자존감을 높이면은, 나도 건강해지고, 행복해지고, 나와 같이 있는 사람에게도 행복을 줄 수가 있어요. 행복을 주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도 좋아. 그 행복을 나한테 줘. 그게 상호작용이에요.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긍정적인 삶, 스트레스를 줄이자. 이거 생각을 못 들어서요. 괴로운 일이 있으면 대체 빨리 잊어버리려고 그래. 그리고 이런 얘기가 있어요. 나에게 상처를 줄 수 있는 것은 나 자신이다. 예를 들면 내 옆에 있는 친구가 나도 그래. 이 병신 같은 놈, 넌 머리도 나쁜 놈이 왜 그래? 그러잖아. 내가 생각해. 난 머리 안 나쁜데.
나 그렇게 나쁜 사람은 아닌데. 그러면 저쪽에서 쏜 화살이 나를 딛고 튕겨나가. 그럼 나 스트레스 안 받아. 그런데 저놈이 나쁜. 뭐 내가 나빠? 너는 어떤? 난 나쁜 놈 아니야 이놈아.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내 스트레스를 내가 사귀지 못하고 다 받아들이는 거죠. 쏜 화살을. 내가 나한테 상처를 받아. 그러니까 나에게 상처를 줄 수 있는 것은 나 자신뿐이다. 저 순서가 언젠가는 나에게 올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하거든. 그래서 90세, 내가 80대, 90대 10년을 살려면 10명 중에 1명 속에 내가 들어가야 된다. 그때까지 가능할까? 노력은 해야지. 그런 생각이 들어. 그러나 저는 예수를 믿습니다. 천국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나는 죽으면 천국에 간다고 알고 있어요. 확실해요. 그런데 교회에서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여러분들 전부 천국에 갈 거죠?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사랑을 베풀고 예수님 말씀을 실천하면서 천국에 갈 거죠? 네. 그러면 여러분 지금 당장 천국에 가고 싶은 손 들어보세요. 한 명도 없더라고요. 거기서 의미하는 게 뭐냐를 생각했어요. 나름대로. 먼저 내가 살아서 할 일이 많이 있구나. 그래서 안 간다는 사람도 있고, 또 하나는 성경 말씀에 다 써있어. 천국 가면 되고. 그 다음에 목사님도 많이 얘기해. 그런데 목사님이 천국에 가보지 않았잖아. 내가 간혹 들어. 신앙가정을 통해서 내가 천국에 갔다 오니까 이렇더라. 그 사람 잠깐 동안 갔다 온 거예요. 뭐 1시간, 1분. 그죠? 근데 만일 27년 동안 천국에, 지옥에 수천 번, 수만 번 갔다 온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믿어야 될까요? 믿어야죠. 난 의사이기 때문에 과학적인 근거를 내면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 사람을 소개하려고 그래요, 지금. 이것은 지금 여태까지 건강을 위해서 얘기했지만 이거의 수백 배, 수천 배 귀한 거예요. 제가 이걸 다 읽어드리지 못하지만 이 중에서 엑스만 뽑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원하시면 이 책을 꼭 읽어보세요. 이 책은 스웨덴에 있는 과학자 스베덴보리가 지은 위대한 선물. 이 책을 읽고 너무 감동이 되고 천국에 대한 확신이 들어서 책을 10권을 사가지고 우리 가족들 다 나눠줬어요. 그래서 우리 가족들은 확신이 서 있어요. 그 다음에 또 10권을 사가지고 가족들이 저 사람들 간 사람들 가족들한테 위로하는 걸 주었어요.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오늘 사실 내가 좀 경제적인 여기가 있으면 30권 사서 가려는데 요즘 형편이 잘 안 돼. 못해. 그 대신 여기 있는 내용을 좀 말씀드릴게. 잘 들으세요. 여기 보신 분 다 연세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보실 날이 뭐 한 40년이 다 얼굴을 뺄 것 같아. 그러니까 중요한 거예요. 더군다나 중요한 건 여기 계신 분 대부분이 크리스찬인 것 같아. 네,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 저자에 대해서 설명하고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그리고 천국에 가기 위한 방법이 다 있어요. 그 중요한 거 엑기스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스베덴보리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스베덴보리는 스웨덴의 수도 스톡홀름에서 태어났습니다. 1988년에서부터 84세를 살았습니다. 그는 과학을 연구하여 광산학이라는 권위 있는 과학자로서 인정받고 아이삭 뉴턴과 같은 최고의 과학자들 반열에 올랐으나 57세의 심령적 체험을 겪은 후 하늘의 소명을 받고 희령자, 신비적 신학자로 전향했다. 이후 그는 27년간 영계를 자유자재로 오가며 지옥과 천국을 체험했고 그 모든 것을 낱낱이 기록을 남겼다. 그는 이 일에 대해서 저서에서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나와 같은 과학자는 얼마든지 또 있을 수 있고 그런데 영계의 진리를 알고 보니 이는 학문이 아니라 인류의 영원한 생명이 걸린 문제이다. 이 특별한 소명은 내가 과학자로서 고언하기보다 수천 수만 배 더 중요하다. 1780년대 최초로 스테빈보리가
스테펜볼이 학회가 생겼고 1980년대 말에 런던의 다양한 새 예루살렘 교회 조직의 기원이라고 할 수 있는 최초 독립 회중이 생겼다. 그의 저서는 수없이 많다. 여기 다 써 있어요. 근데 설명하기 그렇고. 그래서 이 양반이 어느 정도 유명한 과학자냐면요. 그 당시에 만류 인력을 발견한 아이작 뉴턴 있죠. 이 사람하고 동열배의 유명한 과학자로 인정받은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200년 후에 아인슈타인이 상대성 이론을 만들어내고 그 사람이 원자폭탄을 만드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보다 200년 전에 똑같은 상대성 원리를 기초한 사람이 이 스웨덴볼이에요. 이 과학서적에 다 나와 있는 사실이에요. 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내가 여기서 표를 해놨어요. 뭐 이것들이 됐다고. 죽음은 오랜 역사를 두고 공부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동안 누구도 죽음 이후의 세계를 체험하고 돌아와 확실하게 말해준 사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한 사람은 하나의 소명을 받고 사후 세계를 샅샅이 조사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18세기 스웨덴의 천재 과학자 엠마누엘 스웨덴볼입니다. 그의 생애 27년 동안 지상과 연계를 마음대로 왕래하며 살았습니다. 스웨덴볼이 책을 읽은 헬렌 켈러 아시죠? 삼중 장애인 헬렌 켈러, 보지도 듣지도 말하지도 삼중 헬렌 켈러는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스웨덴볼의 연계 탐험기를 읽고 더 이상 외롭지도 슬프지도 않았습니다. 나는 영원히 죽지 않고 사는 천국이 있음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내가 천국에 가면 나는 더 이상 장애인이 아닌 것도 알았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내가 다시 젊음으로 돌아가 영원히 살 수 있음을 알았습니다. 나는 그 책을 읽은 후 죽음이 두렵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헬렌 켈러가 자기 책에 쓴 내용이에요. 1745년부터 1772년까지 그가 죽을 때까지 82세가 될 때까지 27년간 사후 세계를 마음대로 왕래했다. 그 연계 여행은 수천 번 혹은 수만 번인지 알 수가 없다. 그는 연계 체험 후 지상에 돌아오면 저술에 몰두했고 27년간 수만 페이지 분량의 연계 소설을 남겼다. 스웨덴볼이는 덧붙여 자신의 체험을 읽기에 앞서 다음의 원칙과 머리와 가슴에 새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것들은 절대 진리이며 이 절대 진리를 알고 나서야 그저 그가 전하고자 하는 바를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첫째, 영계는 영원한 세계, 영계는 존재할 뿐만 아니고 창조주께서 창조하신 것이다. 태초로부터 지구에 왔다 간 모든 사람들은 단 한 사람도 소멸되지 않고 모두 영계에 살고 있다. 둘째, 사람의 몸은 사실은 둘이다. 하나는 육신이요, 하나는 영체이다. 땅 위에서는 육신 속에 영체가 거주하고 있으며 생명은 모두 영체 쪽에 있다. 육신은 영체의 도구일 뿐이다. 셋째, 사람이 지상에서 죽으면 자연히 영체는 육신으로 분리된다. 그것을 체외 이탈이라고 하며 세상에서는 사망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사람은 결코 죽지 않는다. 죽는 것은 육체뿐이요 영체는 영계를 이동하여 영생을 하게 된다. 이 철로 법도는 아무도 어길 수가 없다. 이는 학문이 아니라 인류의 영원한 생명이 걸린 문제이다. 내가 전하는 영계의 진리에는 인간이 사후 천국에 가느냐 지옥에 가느냐가 달려있다. 이 특별한 소명은 내가 과학자로서 공헌하는 것보다 수천 수만 배 더 중요하다. 그리고 나 외에는 이 사명을 감당할 사람이 없다. 나는 모든 과학의 시조이기도 한 창조주로부터 소명을 받은 것이다. 내 영계 저서는 앞으로 수억, 나아가 수십억 세계 인류를 천계에 들어가게 하는데 결정적인 도움을 줄 것이다. 누구든지 읽어보면 내가 소설을 쓴 것이 아님을 알 것이다. 한 번은 스웨덴볼이가 모국 스웨덴 여왕으로부터 초대를 받았다. 그는 스웨덴 귀족이며 스웨덴 의회 상원이었기 때문에 가끔 여왕의 행사에 초청을 받았다. 하지만 이날 여왕이 그를 초청한 것은 문무백관들 앞에서 그의 교령수를 시험해 보기 위해서다. 행사장에 들어가 보니 여왕을 중심으로 문무백관이 모두 스웨덴볼이를 주목하고 있었다. 그런데 그들의 눈빛은
매우 회의적이었다. 여왕은 두 가지 목적으로 이 모임을 수집했다. 하나는 유럽을 떠들썩하게 한 스웨덴볼의 영능을 시험해보기 위하며, 또 하나는 고인이 된 한 장군의 유덕을 충신들 앞에서 입을 통해서 치하하고 싶어서였다. 여왕은 고인이 된 한 장군의 이름을 대면서 여왕은 그 장군의 이름을 대면서 명령했다. 장군은 그가 죽은 후에 나에게 한 통의 유서를 보내왔어. 그가 유서를 남긴 것은 오늘날까지 아무도 모르는 사실이요, 유서의 내용은 그 유서가 내 손에 들어있다는 것도 아는 사람도 아무도 없어. 스웨덴볼의 경이 영기에 가서 고인의 영을 만나 유서의 내용을 듣고 그대의 입으로 여기 문무백관들에게 공피하시오. 스웨덴볼이는 여왕의 명에 따라 문무백관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소파에 누워 이제 숙달될 대로 숙달된 죽음의 기술로 육체를 떠났다. 영기에 들어가서 장군을 찾았다. 스웨덴볼이는 그에게 물었다. 그대가 장군 누구요? 장군이 맞다고 고개를 끄덕였다. 스웨덴볼이는 유서 문제를 끄집어냈다. 천기에 들어가 세월이 흐르면 지상의 기억이 차차 소멸되어 희미해진다. 그는 한참 동안 옛 기억을 더듬어 당시 일을 기억해내 정확하게 답을 해주었다. 유서는 격전장에 있던 자신과 부하의 무용담이었다. 그리고 용감했던 부하를 국가에서 보호해달라는 내용이었다. 스웨덴볼은 곧 자기 육신으로 돌아왔다. 모두가 숨을 죽이고 그를 지켜보고 있었다. 궁중 해의장은 촉인장으로 숨이 막힐 정도였다. 스웨덴볼이는 정중하게 여왕 앞으로 나가 장군의 유서의 내용을 말했다. 스웨덴볼의 말을 들은 여왕은 깜짝 놀랐다. 스웨덴볼이 놀라운 사실을 밝혔소이다. 수고하셨소. 과연 그대는 스웨덴의 자랑이요. 자, 이제는 이 장군의 유서를 낭독하시오. 스웨덴볼이는 여왕에서 건너간 그 유서를 큰 목소리로 낭독했다. 그 자리에 있던 문무백관들 모두가 탄성을 질렀다. 유서는 스웨덴볼이가 먼저 말한 내용과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일치했다. 그 순간 그는 스웨덴볼이 신과 같은 사람처럼 보였다. 기상천외한 사건은 금세 날개가 달린 듯 전 유럽에 퍼졌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증명하는 사실이 하나 있어요. 한 번은 네덜란드 대사의 미방인으로부터 통지가 왔어요. 저는 공격에 처했습니다. 저를 구해주세요. 그녀의 남편은 1761년 스웨덴에 임명된 네덜란드 대사로서 스톡홀름에서 근무했다. 그리고 그는 스웨덴 근무를 마치고 고국으로 돌아가서 얼마 되지 않아 사망했다. 그런데 하루는 미망인에게 보석상에서 한 통의 지불 청구서가 날라온 것이다. 남편이 생전에 아내에게 선물해준 고급 반지와 목걸이에 대해 대금을 지불하지 않았으니 그 값을 지불하라는 내용의 청구서였다. 미망인은 깜짝 놀랐다. 자기 남편은 절대 외상으로 물건을 사는 사람이 아닌 것을 알고 집안을 몇 번이나 뒤졌으나 어디서 영수증을 찾을 수가 없었다. 그래서 스웨덴에 있을 때 그 명성을 들은 바 있는 스웨덴볼에게 남편을 만나 영수증의 소재를 알려주시기를 간청을 했다. 이 사정을 듣고 스웨덴볼은 그 정황이 너무 딱히 영기에 들어가 미망인 남편을 만나 영수증의 소재를 물었다. 그리고 돌아와 미망인에게 침실에 있는 옷장 몇 번째 서랍 속에 그 영수증이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미망인은 크게 실망하면서 그 서랍은 이미 여러 번 뒤집어 봤으나 영수증은 없었다고 대답했다. 스웨덴볼이가 말했다. 당신 남편은 그 서랍을 이중으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니 그 서랍의 밑을 뜯어보십시오. 미망인이 그 말대로 서랍을 뜯어보니 서랍 밑에 또 한 층의 바닥이 있었고 그곳에는 귀중한 문서가 모두 들어있었다. 물론 미망인이 그토록 찾았던 영수증도 그곳에 보관되어 있었다. 이것이 또 증명되는 거죠. 그 다음에 증명되는 게 몇 개 또 있어요. 근데 시간이 없으니까 이것도 하나의 증명이에요. 스웨덴볼이는 자기가 죽는 날을 예언했대요. 예언한 방법이 특이합니다. 보세요. 스웨덴볼이 생애의 가장 큰 사건이면서 신기한 일이 하나 있었다. 그것은 그가 죽기 전에 이미 자기가 죽는 날짜를 예언한 것이다. 그가 자신이 죽는 날이라고 예언한 날짜는 1772년 3월 29일이었다. 그 날짜에 그는 런던에 있었는데 예언대로 그날 타계했다. 그로부터 100년 후 그 유체는 왕의 명령으로 조국 스웨덴으로 운구되었고 성대한 장례식을 다시 치른 뒤 수도 스톡홀름
웁살라 대성당에 안치되어 있었다. 그런데 하나 신기한 것은 자신이 죽는 날을 예언한 방법이었다. 그는 가족이나 친구에게 전한 것이 아니라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전혀 모르는 존 웨슬리 목사에게 편지로 예언했다. 존 웨슬리 목사 아시죠? 유럽에서 가장 유명한 목사님 존 웨슬리 목사에게 예언을 남겼어. 그런데 그 방법이 그의 교령수를 증거하는 또 하나의 수단이 된 것이다. 스웨덴보리는 웨슬리 목사에게 다음과 같이 편지를 썼다. 존경하는 웨슬리 목사님, 나는 당신이 나를 만나기를 희망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신께 통보하는 바인데 나는 1772년 3월 29일에 이 세상을 하직하고 영계로 가게 될 것이 이미 결정되었음을 알려드리는 바입니다. 그 전이면 언제든지 당신을 만나겠습니다. 존경하는 목사님. 그랬더니 존 웨슬리 목사로부터 놀라운 답장이 왔습니다. 뭐라고 합니다. 존경하는 스웨덴 보리경, 나는 유명한 영능자로 고명한 당신의 이름을 익히 알고 있었습니다. 당신의 편지를 받고 너무 놀라 그 편지를 친구들이 보는 앞에서 개봉했습니다. 그런데 나와 한 번 연식도 없는 당신이 내가 당신을 만나기를 희망한다는 것을 어떻게 아셨는지요? 나와 친구 모두가 깜짝 놀라고 신기했었습니다. 당신은 정말 놀라운 분이십니다. 존경함을 표하며 스웨덴보리는 이렇게 설명했다. 나는 물론 영적으로 그 영과 교신하여 알게 된 것입니다. 어쨌든 요한 웨슬리 목사의 답장으로 나의 교령술이 진실이었음이 증명된 것입니다. 내가 세상에 남길 것은 이 세상에서 사명을 다한 내 육신과 내가 집필한 저술이 일뿐이다. 내가 웨슬리 목사에게 밝힌 나의 명일에 대한 예언은 1772년 3월 20일이 지나면 그것이 진실인 것을 세상이 다 알게 될 것이다. 이로써 스웨덴보리는 인간 수명은 1000개에서 정한다는 사실을 2번이나 실증해 보인 것이다. 밤에는 엄마하고 무서워서 소리친다. 그런데 낮에는 아무렇지도 않다. 밤에는 어두워 앞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이다. 죽음도 마찬가지다. 죽음 다음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두려운 것이다. 그런데 죽음 다음에 무엇이 있으며 자신이 어떻게 되는가를 정확하게 알면 어떨까? 그래도 죽음이 공포의 대상일까? 아니다. 그걸 아는 사람은 평화로운 마음으로 죽음을 맞이할 것이다. 헬렌 켈러는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증언했다. 죽음의 힘, 거기에 동반되는 이별의 슬픔에 대한 스웨덴보리 메시지는 우리 마음에서 단숨에 죽음의 공포를 떨쳐버리게 한다. 나는 지금 용감한 발자취로 무덤을 향하여 전진할 수 있다. 죽음 다음에 무엇이 있는지 잘 알기 때문이다. 나는 죽음이 두렵지 않다. 죽음이란 곧 새로운 탄생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헬렌 켈러는 죽음은 곧 새로운 탄생이라 했다. 어머니 모태에서 이 세상에 태어나듯이 지구라는 모태에서 영원한 세계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다. 스웨덴보리는 영계 탐험을 통해 지금까지 세상에 태어나 지상에서 생을 다하고 죽은 자 가운데 영원히 소멸된 사람은 역사 일에 단 한 사람도 없다는 놀라운 사실을 체험했다. 그 누구도